응하게 됐는데, 하여간 이곳에 와보니까 이 산세도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가 이번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까라는 논의를 했는데, 이런 주제를 잡았어요. 법신물 이론상을 채받는 정경 공부. 이게 사실 굉장히 저희들에게 숙제예요. 교단의 숙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 공부합시다.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정말 많아요. 그럼 그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논의할 때 성자님의 눈, 안목이라고 했죠. 대존사님의 눈과 우리가 눈을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중심축, 핵심이 뭐냐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우리가 이론상 성문을 할 때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다는 그 내용이 계속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마음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써야 되냐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 적어져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마음 공부, 그리고 이 방법이 소태산 대종사의 신앙이고 소태산 대종사의 수행. 소태산 대종사께서 꿈꿨던 이 길에 우리가 눈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대종사님을 뒤에다가 이름만 붙여놓고 우리는 딴짓합니다. 혹시 우리가 딴짓하고 있지 않나?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나하고 뭐가 좀 이렇게 뭐가 좀 그래요 해놓고 대종사님과 길을 내가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같은 길을 가는가를 좀 고민해 보시죠. 잘하고 못하면 두 번째예요. 그 길을 가다가 대종사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면서는 넘어지고 또는 뭐 이렇게 해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딴 길을 가버려요. 그래놓고 거기를 너무 잘했대요. 그럼 어찌하면 그런 고민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제 나름대로는 제가 보는 이 정견, 대종사님이 직접 드리신 이 정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를 좀 얘기해 볼 거예요. 뭔가를 제가 이걸 막 감동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요, 이 길을 대종사님이 가셔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혹여 나는 진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정도 선에서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 안 하고 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가? 이런 점검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대종사님을 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를 과연 나는 친견하고 있는 그 길은 정견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견의 대종사님, 어찌 보면 정견은 대종사님의 법시, 대종사님의 온 그걸 다 당신의 그것을 다 해서 남겨놓은 것인데, 나는 여기에 눈이 만나요. 우리가 저도 연애를 하면 한참 여기 보시니까 젊었을 때 연애 감정이 다 사라졌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남녀가 사귈 때도 눈이 맞아야 되죠. 눈이 안 맞고 어떻게 같이 그 길을 가니까 과연 나는 대종사님과 이렇게 직접 대종사님을 친견하는 거죠. 나의 이 공감하고 친견하고 있는 이걸 고민해보고 소태산 대종사의 그 포부와 경륜, 이걸 지금 말하면 꿈이죠. 소태산 대종사가 꿈꿨던 이 꿈과 나는 같이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4번에서 한 번 할 때 두 번씩 할 거예요. 두 번씩 해서 그렇게 되면 8강이 돼요. 8번에 이에서 제가 정견은 총서편, 조의편, 수행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서편은 어떤 거냐면은 대종사님의
책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이 책을 왜 쓰고 책을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것도 이유를 밝혀. 이런 게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건축으로 한번 비유를 하면 이 건물은 어떤 용도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이 건축을 했다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조이편의 내용은 이 건물의 설계도 같은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해요. 그리고 수행편은 이 건물의 용도.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보도 아파트가 잘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가지고 엄청 돌아다니는 사람 그거 해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분한테는 그게 맞고 어떤 분한테는 다른 나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게 맞고 그게 좀 달라요. 이제 한국도 아파트 용도가 옛날같이 똑같은 아파트 형식이 아니라 구조가 어떤 일자 구조도 나오고 옛날에 우리 교실 보면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실 일자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식을 더 선호하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용도가 다르니까 취향도 다르고 어떤 사용하는 법도 다르고 그렇듯이 그렇게 구조가 있어요. 그렇듯이 대종사님께서 이 청소편, 조의편, 수행편이 있는데 그 체제를 만드는데 특히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청소편은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이렇게 취합시켜요. 그래서 오늘 개교 동기하고 교법의 총서를 아주 이렇게 어떤 대강 흐름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꿈꿔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갈 길이 바쁘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전 제1풍속편 제1장 개교 분기가 나와요. 제가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같이 공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자 21쪽. 예. 자, 공독하겠습니다. 제1장 개교 동기. 혀나 과학의 능력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보다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우리 하나님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하나님의 일체 생명을 방명하고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이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요. 그냥 대형사님께서 하실 것을 골자를 그냥 탁탁탁탁탁 치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어렵다고 나는 그냥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을 좀 살펴보면 이 문장도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현아로부터 시작해서 뒤에 파란고해가 없을 이유 여기까지가 한 단락으로 끝나고요. 그 뒤에 그러므로부터 해서 그 동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문장은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뒤에부터 살펴보고 앞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개교 동기. 왜 대종사님은 이 개교하면 개교, 10개자 교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가르칠 교인데 이걸 가르침으로 읽어야 돼요? 교단으로 읽어야 돼요? 둘 다 되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가르침을
이렇게 펼쳤다, 열었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펼쳤다도 됩니다. 폈다, 가르침을 폈다, 펼쳤다. 또는 회상, 이게 이 머물교, 우리 이 회상을 여신 목적, 그 동기와 목적을 이렇게 밝혔던, 직접 밝히셨다. 이렇게 직접 이런 가르침을 직접 가르치는 그 성자들을 저는 제가 아직 시를 다 못 봤으니까 시소하는 거.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피고 회상을 해요. 해상을 내야겠다. 예, 회상을 해요. 이렇게 딱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목적성에 맞춰서 우리가 출가가 됐든 제가가 됐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변호사님의 구도 과정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 제가 교재라고 만드는 건데 6쪽을 보시면 변호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서품 사전 이렇게 놓습니다. 대종사 당시 시국을 살펴보시사 그 지도 강령을 표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별된 정신을 개별하자 하시니 이게 오늘의 교사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대종사 안으로 모든 교법을 참고하신 후 다시 바꾸고 시국을 살펴보시어 정신의 도덕의 부활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느끼시고 물질이 개별되니 정신을 개별하자는 표를 제창하시니 이것이 곧 개교 표본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의 교사에 나옵니다. 이 말은요, 대종사님께서 이런 태도, 대종사님 대각 이런 태도를 대각하시고 그 안목으로 시국을 보신 감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종사님이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대종사님 대각은 어떤 대각이냐 하면은 이런 문장들을 다 종합해서 언어로서 표현을 한다면 정신개벽의 대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각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대종사님 이름은 정신개벽의 대각. 이 내용이 현재 개교동계에 등장을 하는데 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종경 서품 8장을 보면 한참 방언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세요. 방언공사가 뭐예요? 주로 일하시잖아요. 뻘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실험 삼아서 대종사님과 부인선생님들이 방언공사에서 체험하려고 가끔 한번 뻘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힘들어요. 푹푹 빠져요. 그러니까 노동량이 간단치가 않아요. 뻘삽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제방 물금교단 경우님 법보가 제산이지. 제방. 그래서 방황공사 잘해라고 제산 해준 거예요. 모든 일에 정신적 방황공사를 해야지. 오늘 물금교단에서 열리는 그 교리강습도 사실 교리강습을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해봐요. 그래놓고 이거 괜찮다 해서 그래서 이 부산에서도 제가 알기로 철양교당을 알고 있어요. 철양교당에서도 교리강습을 합니다. 옛날 단계 때 철양. 우리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교리강습도 방언공사죠. 꼭 뻘만 떠서 하는 게 방언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다 이렇게 제방을 쌓는 거예요. 이것도 방언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방언공사를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회상 나오는 회상은 뭐예요? 여기에 개교, 교단이 되는 거죠. 이 회상 건설, 이게 당신이 건설하려고 이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지. 꿈이
신고예요. 그런 회사를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개교할 때 가르침을 펴야지 않습니까? 이 법을 제정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정할 때 그 조건 중 하나가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공명세계가 열리게 하면, 그러니까 도학과 과학, 여기서 도학이 바로 정신개념이실 거예요. 이 과학은 이 물질론과 관계되는 거예요. 벌써 대조사님이 이 방역공사 하는데 우리가 이 방역공사 해가지고 펼칠 회상이 어떤 회상? 도학과 과학이 경진하여 참명세계가 열리게 하겠다. 대조사님 어떤 꿈을 가시냐면 이제 세상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꿈이 커요. 대조사님이. 과연 우리는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석품 13장, 대종경 석품 13장에서 부인단원들 모았어. 법인기도 우리가 법인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법인기도를 시행할 때 대전사님께서 부인단원에게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게 석품 13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부인단원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부인단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11일단 얘기할 때 11일단이 뭘 해야 된다는 이 어떤 그 목적성은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이게 개교정비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이게 바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창생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고 창생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포부가 끝이죠. 세상을 구할 뜻을 어찌 이를 범연히 가볍게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으리요. 예성에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지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들도 이때를 당하여 변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보다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지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뒤에도 다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법인결의 내용이고, 무엇을 위해서 법인기를 하냐면 개교 동기 내용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종사님이 개교,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대각개교들은 어찌 보면은 대종사님이 대각하신 날이 대각이 중심이라면, 법인들은 대종사님과 부인사님들이 함께 내용상으로 보면 그게 개교절에 가깝다. 내용상 그런 거죠. 내용상. 어떤 개교냐? 개교동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개교표의 실현. 그 목적에 의해서 원불교가 창립돼 열렸다. 이게 바로 회상관이다. 대종사님 회상은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대종사님을 정사종사님은 어떤 성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봐요. 어떤 성자? 우리가 대종사님을 어떤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사종사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정사님사 보고 기억편 17차 청구에 가면 대종사 성탑, 소태산 대종사 성탑 옆에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 비가 딱 서 있어요. 비. 이 비를 정사종사님이 세울 때 정사종사님이 돈이 많아서 세웁니다.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요, 진짜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살기도 바쁜 그때잖아요. 그때 힘을 있는 것들을 모아서 대종사 성비를 딱 세웁니다. 왜 세웠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세우지 않죠. 왜 세우냐면 거기에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냥
그 우리가 돌에다가 새긴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자, 이거다 하고 딱 그냥 선언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가 못을 박아버렸다 하죠. 그래서 만약 익산성기를 순례를 하면 반드시 성기를 한 번씩 성탑을 보시고 성기를 하고 한 대목이라도 읽어보십니다. 중요한 거. 그 중에 그 내용이 하나가 정산전보 기업편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공독해 보겠습니다. 원기 38년 4월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 비를 명고전에 세우시며 비에 새기기를 대번 천지에는 사시가 선언하고 이것이 예명함으로 만물이 그 생성의소를 얻게 되고 세상에는 불불이 대세하고 부처가 성이 상전 서로 전한다는 상전함으로 중생이 그 제도의 은을 입게 되나니 이는 우주 자연의 정치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옛날 영산에서는 열린 후 정법, 상법을 지내고 개법 시대에 들어와서 개법은 말법입니다. 다른 조가 다른 동이에요. 정법이죠. 다른 조가 행하지 못하고 삭된 법이 세상에 편만하여 여기 중요.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명의 고해가 날로 증신하나니 이렇게 정의. 이거 개경동지를 또 달리 살짝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이 곧 이 중에 구주이신 대종사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기억입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구주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할 이 대종사님을 구주이신 대종사라고 거기가 모습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사님이 이렇게 대종사님을 한 그러니까 대종사님, 정사님을 제법주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시고 그게 그 스승이 아니면 그 제자를 모르고요. 그 제자가 아니면 그 스승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보고 그리고 대종사님을 불교식으로 말을 하면 두세불이다. 여기 두세불이라고 구주라고 하거든요. 구주라고 먹고 기독교의 구주같이 들린데 상관없어요. 어떤 세상이냐?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그 우리들을 정신 개벽으로 구할 성장을. 자, 이 얘기를 이제 이 본문에 쭉 등장하죠. 이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약간 이제 논리적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논리적 설명을 하면 머리 아프다는 뜻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최대한 머리 안 아플 정도만 해야 되는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첫 페이지 펴보세요. 제가 대교동기는 소대산 대종사고 해상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첫 번째 개교동기 첫 번째 나온 대목이 뭐냐면 이런 문제가 엄청 중요해요. 편하다고 나와요. 편하. 이걸 번역이 안 돼요. 지금 이래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걸 보면은 대종사님이 한생에서 구도에서 대각하는 그 전후에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나의 입장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이걸 보면은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면 대종사님이 탄생에서 발심하고 구도하고 그래서 대각하시고 교법을 피시고 하는 그 시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대종사님 1891년생이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대종사님 입장에서 그 이래로 뭐가 되냐면 과거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이런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과학이라는 거요. 우리는 잘 모르죠. 왜? 이 속에 사니까. 공기 속에 사니까. 공기 속에 사는데 공기를 알아요? 공기를 숨이 막힐 때 확실히 알죠. 와, 공기가 엄청나구나. 근데 이게 과학 문명 속에 사니까 이 과학 문명은 우리 생각에 옛날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참 우리 지금 막 증조, 고조 막 몇 대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은 어느 시대에 과학이라는 사고방식은 어느 시대에 탄생된 거예요. 지금 과학에 뭐 과학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놓고 과학에 기술이 접목돼. 옛날에도 기술은 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그 기술의 과학은 어찌 보니까 사고방식. 과학의 기술의 과학이 딱 접목된 순간 뭐 달라져. 그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막 사실 비대면도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그 과학 이론의 기술이 공학이 접목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 벌어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사실은 우리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귀신 들었다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이 귀신 들었다고 하죠. 사실은 지금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 과학적 연구 방법 관찰하고 그것을 또 실험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을 여러 사람한테 검증받고 확인되는 만큼 조금씩 공감을 얻고 또 다른 더 좋은 이론이 생기면 그것을 또 포괄하는 이론이 또 생기고 이게 과학적 과학 변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신문명은 앞에 축적되는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또 세상이 뻔해요. 근데 과학은 있는 것을 추천시켜요. 그걸 극복해서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래서요, 심지어 이제는, 귀신 들었다는 것도요, 프로이트 이후에 정신분석학에서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설명해요. 과거같이 그냥 전부 다 우리가 다 귀신 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차도리에 지낼 때도 과학문명에 사는 우리 원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귀신 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상당 부분은 우리가 정신분석학의 그 사고방식 있죠. 또 이해해요. 이해를 해요. 꿈을 꿨어요. 그러면은 예지몽 같은 거 꿈을 꾸면 그 꿈도 무의식의 발로라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원불교답자 고민해봐야 돼. 이게 과학이고 배타되는 거예요. 현대문명의 세 가지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다윈의 진화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것을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통과를 해야죠.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면서나 종교는 당연히 이런 거와 관계가 없어. 그냥 돌아가야 돼. 그러면 안 돼. 대종사님 뜻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물질 문명을 그것을 떠나서 정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속에서 이 물질 문명에 그냥 바뀌어가는 것이 문제지. 이것을 한국받아서 이것을 잘 선용하는 그런 정신 문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도 심지어 지금은 진화론이 이 정신 문명도 이 진화론을 설명.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정신이 어떻게 되고 하는 우리 그 정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들의 마음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심리학마저도 진화론적 사고가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우주를 이해를 합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옛날같지만 뭐 우주가 어쩌다니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이렇게 받아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정신. 그러니 과거 성대가 있죠. 과거 성대하고 소대장 대중과는 다른 어디에 왜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니까 과학에 대한 인식이 있죠. 과거의 성대를 농업혁명 시기의 성대라고 할 수 있어요. 농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인간이 현재 지금 이 지구를 점령했죠. 농업 때문에. 농업 때문에. 근데 농업혁명 때 성자들이 대부분 탄생, 4대 성자라는 분들이 대부분 탄생. 농업을 하다 보니까요, 잉여 생산이 생겨가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많이 번 사람들이 또 안 번 사람들 또 뺏어가고요. 또 자기들 소유가 생기니까 또 이제 도둑놈이 생기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생긴 거예요. 만일 옛날같이 그냥 그날 먹고 체질생활하고 보면요, 도둑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둠살이, 농업을 하니까 모둠살이가 되니까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윤리가 생기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 성자들이 거기에 따른 우리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대동사님은요, 이제 그런 농업혁명이 아니라 농업혁명을 지나서 산업혁명이 생기고요. 지금은 정보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적응이 잘해요. 이제는요, 우리 생체하고 가상이요, 하나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손자들, 여기 계시면 손자들 세계가 사는 세상하고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다르지. 여기에 종교가 어떻게 대종사님이 종교란 말도 잘했어요. 도학이 어떻게 가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과연 대종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여기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만 얘기는 잘 이해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말이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정신 물질이라는 말을 해요. 와, 제가 이게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여기 지금 정전 공부법이라는 이 책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되는 과정에서도 정신 물질이라는 말을 이제 이 어떤 그 텍스트, 이 책으로서 좀 발간해야겠다 해서 낸 면이 강해요. 정신이라고 하면요, 정신 물질 얘기를 하면 이게 그 옛날부터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근대 서구의 개념들, 서양 문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에 들어올 때 일본은 우리가 식민 생활했잖아요. 일제 식민지. 일제를 통해서 일제가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언어가 들은 게 언어가 옛날부터 쓰는 언어하고 서구 언어가 번역되는 말이 막 섞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사회라는 말 쓰죠. 사회생활 어쩌고 뭐. 이 얘기가 대종사님 탄생하고 대충 한국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것이 비슷해요. 대종사님 나이하고 사회라는 탄생 나이하고 대충 비슷해요. 옛날에는 사회란 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회라고 하고 회사라고 했어요. 지금 회사라고 하죠. 언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과연 정신이 뭐냐? 그러면은 보통 정신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정신 얘기하면 우리가 근대 교육을 받고 서양 교육을 받으면은 그 서구의 플라톤의 이데아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유명한 거 있어요. 데카르트의 그 코기토 그게 뭐 헬겔의 절대 정신 뭐 이런 말을 이제 안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대종사님 생각으로 대종사님 생각을 해버린다고 그냥. 그래놓고 이제 정신과 물질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서구적 개념으로 왜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겠어요. 대종사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그 당대에 썼던 언어들을 이렇게 보면 오 저렇게 쓰면 되겠다 하고 갖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단어식에 말할게요. 한자 뜻의 뜻대로 정신을 맑을정 신령한 신. 대사님이 대답을 딱 하시니까 그 자리가 맑은 자리예요. 맑은 경지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신령한 경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님께서 맑고 신령한 그러한 경지 그걸 우리가 다 열려야 돼. 그래서 대격한 거예요. 열고 연다. 나도 열고
모두 여기서도 지금 여기 교무도 있고 우리 교도님 있으면 교무도 열고 교도님도 다 열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맑은 경지가 뭐고 밝은 자리가 뭐고 신령한 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자리가 이런 사람은 진리다. 그러니까 정신은 한마디로 이런 쌍을 다른 말로 대상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차이 없는 자리다, 성빈 자리다, 고요한 자리다, 신령한데 드러난 뚜렷한 경지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이런 쌍이. 그러한 표현을 우리들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정신. 그러니까 이 정신은요, 이런 쌍이 발현된 대종사님이 깨달은 이런 쌍 그 경기 있죠. 이런 쌍 그 자리가 드러난 것을 달리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의 세력, 맑고 신령한 이 정신, 이 경지를 확장해요. 어떻게 확장해요? 나도 확장하고 여기 확장. 그걸 대종사님께서 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확장시키죠. 꿈이 있다고 대종사님 꿈. 그게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오랫동안 그 고민을 하다가 정말 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어떤 책을 보게 돼요. 그 책이 뭐냐? 물질의 대전환과 문명의 대전환과 풀창계. 그 부제가 뭐라고 되냐면 백낙천의 원불교 공부 이런 책이 있어요. 1페이지 제일 밑에. 예. 그런데 여기에 백낙천 선생님께서 이게 엄청난 분이에요. 한국사에서 백낙천 선생님이 평을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분의 평을 하나 받는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이 전서 이 내용 이 책의 그 영어 번역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우리 대종경, 정경 이런 데 영어 번역에 참여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걸 하고 공부를 하신 거죠. 이분 교도 아닙니다. 교도님 아니에요. 대종사님을 존경하시는 분인지 교도님은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불교 교전에 정의된 정신은 있는 것 중에서 물질이 아닌 다른 종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아니고 뭔가 물질이 아닌 뭔가 그런 것을 정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물질과 정신은 분별이 없는 정신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그 책이 써놔요. 한번 썼는데 이제 한 번만 제가 따온 거예요. 만일 정신과 물질을 갈라놓고 이렇게 구분해놓고 여기는 이거 물질이고 이거 물질 아닌 거 이런 거 물질이고 이런 거 물질 아닌 거 무엇은 정신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물질 갈라놓고 비물질적인 존재를 정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 아닌 비물질적인 걸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신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은 물질 일부다. 이것도 물질 일부.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만 물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런 그 석학이 대종사님의 정견을 읽고 이걸 주장한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나 창피했어요. 이런 분 이렇게 대종사님은 법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했다고 해서 추가해가지고 공부한다고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이런 분들을 세워놓고 스승님을 세워놓고 우리가 모시고 법문을 받들어야지. 어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법문한다고 이 자리 서가지고 이럽니까? 그런 분들 그분을 세워놓고 우리가 합정하고 법문을 받들어야지. 말씀하시죠? 결국
소태산이 주창하신 정신의 정신은 있다 없다. 유무의 분별이 없는 종교. 그러니까 유무의 분별,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이건 정신이고 여기까지 정신이고 여기까지 물질 이런 것이요. 이런 것이 떨어져 버린 그러한 우리의 경지, 우리의 마음의 경지를 정신이라고 한다는 거. 이것을 대사하게 나중에 이런 싸움 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싸움 할 때 설명할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이 개교 동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물질은 뭘까요? 물질은요. 우리가 화학문명이 이렇게 화학문명에 결부된 모든 경계, 내가 대하는 모든 인연, 다 물질.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해볼게요. 환경, 여건, 조건, 배경, 처지, 다 물질. 근데 거기는 옛날에 환경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과거 문명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이 순수적 학문에다가 경제가 플러스 되고요. 자본이 거기 들어간다고요. 지금 보세요. 돈 가장 많이 버는 데가 어디예요? 과학적 기술이 결부된 데가 다 돈. 스마트폰 돈 가장 많이 벌잖아요. 요즘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쪽이 돈을 다 벌어요. 이제.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 가치를 이 자본이 딱 끌어당길 때 돈 엄청 벌어요. 권력도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확보가 없으면 권력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힘이, 왜 미국이 힘이 있어요? 군사무기도 너무 과학기술화가 됐어요. 보통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안 타요. 비행기도.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물질문명은 과학이 관련된 문명이요. 이에 따른 경계. 우리가 대하는 인연 다 이게 물질. 그래서 어찌 봅시다. 이데올로기, 사상, 신념, 법률, 도덕규범, 습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썼던 것은 법정 같은 게 색, 성향, 미촉, 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옛날에 색이 아니에요. 색. 그러니까 눈으로 색을 본다고 하잖아요. 색, 성, 듣는 거, 성향, 미촉, 법. 법도 우리가 이런 이데올로기 같은 게 다 법입니다. 내 신념 같은 것도 법경이에요. 법경. 이런 게 옛날 법경이에요. 과학의 가치관이 결부된 거예요. 이런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감각된 거, 이것도 물질이에요. 생각된 거, 이게 물질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 기억이 있어요. 기억 물질이에요. 이건 나의 정신세계다. 이러면 안 돼요. 정신세계는 뭐냐? 깨어있는 나의 맑고 신령한 그 깨어있는 그 경지, 그 자리만이 정신. 그건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암묵이 생겨야만 정신이 뭔지를 이게 정신의 세력이 우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파랑고해는 뭐냐면 파랑고해가 뭘까요? 대종사님이 말하는 파랑고해. 당연히 나오죠. 정신의 세력이 쇠약하여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맑고 청정하죠. 청정한 사람이죠. 성기고 청정한 사람. 맑고 신령. 그런 사람 두렵하게 모든 것이 원만한데 이런 것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그러면 그 세력이 쇠약해져서 도리어 이 물질 우리가
내가 이렇게 대하는 모든 환경, 처지, 그러한 경계, 이것에 마구 끌려다녀. 그래서 그게 지배를 받아. 이게 노예잖아. 이게 바로 파랑으로. 노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종사님 입장에서는요, 이런 쌍의 질이, 이런 법신물 이런 쌍을 채받지 못하는 노예에 헤매게 돼 있다. 오늘 주제 얘기 좀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광대무량은 나보는 거예요. 광대무량을 위해서는요, 광대, 권리고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막혀서 한량이 없어요. 광대무량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맑고 청정한 이 자리, 신령하고 뚜렷한 이 자리에 대한 그 있어요. 자각이 있어요. 깨어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광대무량한 나고. 정의를 내리면 그다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보면 마음 공부. 어떠한 마음 공부? 법신물 이런 싸움을 쳐받는 마음. 그것을 이 개교동에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정신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법신물 이런 싸움을 쳐받는 그 경기를 정신으로. 정신은 뭐다? 맑은 경지예요. 지금 맑은 경지가 지금 드러났나요? 신령하고 뚜렷한 경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텅 빈 자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고요하지도 않다는 일체 흔적이 없는 그러한 고요함이에요. 그렇게 요란하면 없는 조용한 자리를 내가 체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질도 사용하고 모든 처지, 환경, 조건 이런 걸 다 이걸 자리타가 돼요. 이런 것. 그래서 대종사님을 우리는 어찌 보면 대종사님의 모든 구조 과정에는 물질 문명이 기반이에요. 우리 영산 성지에 가서 시골 초원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책도 한 권 썼어요. 소태산 영광을 수업. 이것 때문에 이걸 붙이고 이 시간에 이걸 할 내용은 아니니까. 대종사님 그렇게 문명하고 동떨어진 분으로 보시면 안 돼요. 대종사님 고향에 보면 마탄천이 흘러가요. 마탄천이 흘러가서 가면 법석포가 있습니다. 법석포는요, 나중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옹여봉만 올라가면 눈앞에 있어요. 여기 지금 물분교당 지금 언덕에 올라가서 저 밑에 아파트 보이죠? 그것보다 더 가까워. 바로 보여요. 나중에 성지실에서 산밭에 지도실 산밭에 올라가서 저쪽 그 농산길을 따라서 상여봉 이런 데 가서 보면 눈앞에 있어요. 사진으로 이 핸드폰으로 착각 찍으면 그게 탁 찍혀요. 여기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따라서 장애도 가시고 이러면서 거기에 문명의 변화를 체득하죠. 거기는 법성권은 뭐냐? 근대 문물도 들어오지만 옛날에 조세창고 냈으니까 왕조, 조선왕조의 마지막 문물도 있고 또 새로운 일제를 통해서 막 새로운 문물들이 막 들어와요. 그때 화륜선 통통통통 그 동력선 있죠. 그걸 윤선이라고 우리 교전에 나와. 보통 화륜선이라고. 윤선, 화륜선. 이게 변산이 갔을 때 윤선을 타고 가셨다. 그래서 고기도 고기도 다 바닷물도 다 데워보고 고기식도 다 헤아려 봤다. 이런 성의범이 있어요. 그 윤선이 뭐냐면 동력선. 그게 대종사님 대각하시기 몇 년 전에 그게 보통 배우와.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대각은 단순히 옛날에 성자들 같은 대각. 근데 그거니까 이게 뭡니까? 예민하시죠. 뭔가 이렇게 감수성이 뛰어나시니까 분명히 여기 개들은 어제 산책시켰는데, 야, 우리 인간의 냄새보다 개하고 대종사님 비교하는 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변화 있죠.
이것을 우리 같은 사람은 코가 맹맹해요. 이게 감각이 없어요. 근데 탁 잡아버려요. 시대가 바뀝니다. 여기에 대비를 하고 여기에 준비를. 그래서 대종사님은요. 그러게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은 물질 문명에 따른 정신기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는 안 되겠지만 그게 딱 있는 발심 과정, 구도 과정, 대가, 그다음에 교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이 이 발심, 구도, 대각에 어찌 보면 이런산과 사은사요, 산업팔조가 나오게 된 교법의 산실, 인큐벨, 교법을 나으신 이 성기를 가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성기가 굉장히 정산 성기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뭐 막 어쩌고 저쩌고 많이 써놨어요. 한번 이걸 어찌 다 하겠어요, 제가. 특히 실적 한번 보세요. 도입품 29, 30장이 있는데 도입품 29, 30장이 여기 보면 한 가지만 기억을 했었어요. 도입품 29장 30장에 원문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풀면 되냐면 그 8쪽을 풀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시로 되어 있는데 만일 이 세상 이대로 물질 문명만 배워가고 정신 문명 즉 용심법을 모른다. 이게 중요해요. 정신 문명 즉 용심법. 우리가 용심법, 마음을 작용하는 법, 또는 마음을 사용하는 법 이렇게 되는데 마음을 작용하고 마음을 사용하는 법이 뭐라고? 정신 문명. 정신 문명이다. 이 정신 문명이 바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 이게 바로 정신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개교 동기는요, 개교 동기를 이해할 때 반드시 어떤 걸 읽어봐야 되냐? 대종경 교육법 29장, 30장을 읽어봐. 이걸 단순히 그냥 마음 공부라고만 이해하면 안 돼요. 개교 동기를 실현하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마음 공부다. 이렇게 읽어야 이 장이 살아요. 시간상 제가 이걸 다 못 읽을 거니까 대종경 교육법 29장, 30장 읽어보면서 설명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상 못 읽을 거예요.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제가 지리적 종교 신앙 40쪽 도덕의 훈련을 조금 터치하면서 교포부 청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오늘 정리를 하면 대종사님은 바로 어떤 성자다? 우리에게 이 과학력이 발달되는 이 시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시대 구분을요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랄까 이 구주나 두세물이 아니고는 이런 걸 못해.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그러니까 19세기 당신으로 말하면 당신이 그래서 이런 말 하죠. 갑자년 대종사님께서 익산정부 건설할 때를 지금으로 시대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을 기점으로 시대 구분해. 어느 일정 기간이나 대종사님의 그 구도와 교화 이 시점을 정수로 당신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앞시대, 뒷시대, 뒷시대. 근데 앞시대와 뒷시대의 차이는 과학 문명이 기반된 물질 문명이 있냐 없냐로 구분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고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신 개벽을 이 정신 개벽은 단순히 물질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항복받고 선용하고 이걸 병진하는 그런 차원의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정신 개벽을 하는 그 호구와 긍휼을 가지고 이 시대에 와서 이걸 하면은 문명이 제대로 돌아가 미래의 문명 이걸 선포하십니다. 이런 대종사님을 놓고 대종사님을 주세부리 기자 아니다 논쟁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시대를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구주다.
반드시 구주이신 대종사라는 맞죠? 구주이신 대종사께서 이 문장을 성비, 대명사 성비를 보고 찾아서 읽어오십니다. 그거 아니고 총구술했다고 보면 제가 다시 가서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놓고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한 시간 안으로 개교 동기를 다 말씀드리기 역부족입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러한 그 대종사님의 그 안목에 눈 맞출 수 있는 저희가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의 세력이 확정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공부. 그러기 위해서는 법신부 이런 싸움을 쳐받는 공부가 반드시 그게 바로 정신의 맑은 경지, 신령한 경지, 보세요. 내가 맑은지, 내가 신령한지, 내가 마음이 텅 빈지, 내가 내 마음에 자신이 없는지, 한번 내 마음의 분별이 떨어졌는지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고 그런 공부에 발심이 나시기를 바라고 소태산 대종사님을 칭찬할 수 있는 제자들이 저희에게 이 물금교당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또 인연들이 또 연결됐으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